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프리랜서로 지금 8년째 일하고 있고요. 프리랜서 지면을 통한 느슨한 프리랜서 연대를 표방하는 매거진 프리나프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미니 특강에서 저는 일자리의 상상력에 힘을 더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가볍게 얘기를 좀 드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세상이 좀 급변하고 있잖아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도 있고 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굉장히 그 직업에 대한 정의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라질 직업도 굉장히 많고 또 고착화되는 형식의 뭐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거나 혹은 회사를 만드는 이 양자택일로만 일이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라는 단어는 사실 굉장히 예전부터 이제 회사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좀 칭해온 말이에요. 지금 프리나프리에서 정의하고 있는 프리랜서란 누구인가 그 정의를 좀 말씀을 드리면 프리랜서는 일하는 시간과 공간, 계약이 비교적 자유로운 유연한 노동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일만 한다고 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노동을 계속 한다고 해서 지속 가능하게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프리랜서는 특히나 올해 제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내년에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요.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매년 연봉 협상을 해서 뭐 몇 퍼센트 돈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지속 가능하게 일할 수 있는 상상력을 계속 가져가면서 나의 일하는 분야와 어떤 가능성들을 계속 실험하지 않으면 돈을 아무리 버는 해가 있다라고 해도 내 일에 있어서의 만족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좀 커리어를 더 확장할 수 있었던 계기는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일과 노동이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같은 의미로 쓰기도 하고 또 이 두 가지 의미가 완전히 다른 뜻은 아니죠. 근데 일과 노동에 약간 여집합들, 차집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과 노동이 완벽하게 병치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저는 업을 탐색하는 과정에 하는 일들을 일로 보고 있고요. 생계를 위한 일들을 노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겹쳐질 때도 있어요. 업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일로 시작을 했지만 노동으로 끝나기도 하죠. 그 말은 수익이 없이 그냥 이 과정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했지만 이게 수익을 만들어내는 노동으로서 작용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었습니다. 직무를 고민을 하실 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실 때 하나의 명사로 정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작가가 되겠어. 나는 뭐 변호사가 되겠어. 이런 하나의 명사로 정의하지 않고 물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심리학자분의 강의를 봤는데 명사가 사람의 상상력을 굉장히 제한한다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동사나 형용사가 그 상상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물길로 흐르고자 하는지 그 동사와 형용사를 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일자리에 다양한 상상력들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작가 문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방송작가를 왜 하고 싶은지, 내가 글을 쓰는 게 좋은 건지, 내 이름 석자가 스크롤에 올라가는 거를 꿈꾸는 건지, 아니면 뭐 라디오 방송은 이제 음악 전문 방송이니까 음악 듣는 게 너무 좋다든가, 아니면 진짜 그냥 연예인 만나고 싶다. 저 연예인이 내가 기획한 방송을 이렇게 만드는 거를 내가 한번 보고 싶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그 이유가 첫 번째는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려면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들 뭐 라디오든 뭐 예능 방송이 됐든 보면서 내가 저 팀이 돼서 일해보고 싶다. 이런 거 기획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동경을 품는다면 이제 그 프로그램을 모니터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나라면 여기서 이런 게스트를 써서 이렇게 해볼 텐데, 뭐 이 음악 다음엔 나는 이런 얘기를 붙일 텐데,
이제 그 방송을 보면서 모니터를 하면서 나라면 이렇게 기획을 하고 구성을 하겠다. 이런 걸 해보는 것도 그래야지 자기가 어떤 분야에 더 관심이 가는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 디테일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그런 것들도 방송 들으면서 내가 선호하고 내가 나한테 잘 맞는 것들을 해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들에 보면 필요한 스펙이 뭐냐, 자격증을 뭐 따야 되냐 이런 거 굉장히 많은데 라디오 작가는 그런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요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감각이 필요한 거고 어떤 경험이 더 필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자꾸 써보는 연습, 뭐 책을 읽고 뭐 이런 훈련들이 사실은 더 필요하거든요. 방송은 그 나 혼자를 위한 게 아니라 다수를 위한 어떤 그런 매체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데 다양한 경험들, 감수성, 뭐 필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으로 따라가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제가 이제 1순위로 꼽고 싶은 어떤 자격 요건이라고 그러면 공감 능력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제 공감 능력이라는 거는 소통을 한다는 거고 방송은 이제 이게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소통은 정말 중요해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사물에 대해서, 저 현상에 대해서, 저 이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고 어떻게 공감을 하고 있느냐. 그게 말이 됐던 글이든 뭐 영상이 됐든 그런 걸로 다 구현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뭐 가치관 같은 게 드러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방송 작가는 그런 공감 능력과 지금 뭐가 이슈인지 트렌드를 읽는 그런 능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면접을 보게 됐다 이런 게 결정이 나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당연히 모니터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여력이 된다면 그 동시간대에 다른 방송까지도 모니터를 하는 그런 성의를 보인다면 조금 더 점수를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방송의 이제 흐름을 다 꿰고 있어야 되고 라디오 같은 경우는 오프닝 원고 뭐 중간에 뭐 브릿지 원고 이런 샘플 원고들을 좀 자기소개서랑 같이 첨부해가지고 좀 써두면 그동안 뭐 좀 써본 거 있어요. 그러면 그 필력을 보고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아, 이 친구는 조금 다듬어주면 좋은 작가가 되겠구나. 라디오 방송에 적합한 원고를 쓸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이 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준비하면 될 것 같고 라디오 오프닝 원고를 썼는데 그 사람을 살리는 우리는 이제 말이어야 하고 글이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누군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별거 아닌 얘기가 너무너무 힘든 누군가한테는 오늘의 그 오프닝이 사람을 살리는 그런 멘트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나 너무너무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이 한마디 듣고 힘을 얻었다. 그게 저희한테는 보람인 거거든요. 방송이라는 게 저는 이제 라디오도 그렇고 사람이 소재여야 되고 사람이 주제여야 되고 그 모든 중심에 다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사람 냄새가 나는 프로그램들이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믿음이 있다면 당장에 내가 뭐 지금 막내 작가로 데뷔도 못하고 또 서브 작가에서 또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을 하더라도 그런 당장에 어떤 그 위기가 있더라도 이제 사람 냄새 나는 프로그램이 생명력이 있다는 거를 믿고 기다리면 충분히 그런 위기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직무 어떤 요건이라든지 뭐 자질을 얘기했을 때 제가 공감 능력을 얘기하고 어쨌든 트렌드를 읽는 눈 이런 거 얘기하지만 어쨌든 거기에 사람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에 대한 관심, 관찰, 애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출발한 프로그램들은 반드시 생명력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인기 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인기가 있어지면 당연히 이제 수익으로도 연결이 되는 거고 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되는 이제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뭐 공감 능력, 뭐 소통, 그다음에 트렌드를 보는 눈, 그다음에 이제 쓰기 연습 뭐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 좋은 작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틴트 스튜디오라는 VFX 영화와 드라마를 제작하는데 합성 팀장을 맡고 있는 이민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보게 시고 있었던 영상들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거는 딱 봐도 CG, VFX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무수하게 많은 VFX, CG들이 들어가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보통 VFX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는 로토스코핑이라는 이 요소 작업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영상 제작이라는 것을 해보고 싶고 이쪽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 로토스코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상 제작에 관련돼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취업을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할 경우에 제일 우선적으로 이런 로토스코핑 작업을 한 거를 보여주게 되면 이 친구는 영상 제작을 하는 데서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요소를 할 줄 아는구나 라는 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일단 먼저 우선적으로 좀 뽑을 때 좀 괜찮은 요소가 될 수가 있겠죠. 대체적으로 사전에 VFX 쪽하고 영화 그러니까 감독 쪽과 그 다음에 VFX 감독과 이제 논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할 건지에 대한 사전에 많은 논의를 하고 작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합성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편하게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정보들을 또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합성하는데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촬영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이점이 있는데 드라마 같은 경우들은 초반에 한 1편에서 한 4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사전에 제작을 진행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보니까 VFX 감독과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할 거라는 것들을 사전에 논의를 하기 때문에 촬영을 했었을 때도 조금은 저희한테 작업하기 용이하게 올 때가 있어요. 근데 4화가 지나가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촬영 시간도 단축되어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제작을 할 수 있는 기간도 더 촉박해지게 되면서 저희가 어떤 생각을 했었던 사전에 논의가 되어졌던 것들을 작업을 하는 경우보다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항들을 접하게 되어져서 급하게 막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지기 시작하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게 되어지죠.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실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정말 이 사람이 맞는 건지 정말 이 일을 하는 데서 적합한 사람인 건지에 대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모전이나 뭐 그쪽 특정 학과를 나왔던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의 포트폴리오를 봤었을 때 이 사람이 실무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다, 도움이 될 만한 인재이구나, 그런 것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스펙도 중요하지만 그 스펙만큼 중요한 것은 사실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우리 회사랑 잘 맞는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에 대한 것들이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 학원 같은 거 말고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사실 많지 않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보면은 유료 강의라고 해서 강좌를 올려놓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졌더라고요. 그리고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서도 이쪽 분야의 커뮤니티를 찾아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듣고 같이 또 모임을 가지면서 공부들을 해 나갈 수가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루트가 좀 한계가 있었 거에 반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루트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꼭 학원이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유튜브를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유료 강좌나 아니면 커뮤니티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을 한다고 치면 전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지금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충분히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나의 유튜브 기록장 결심으로 실천을 이끄는 힘의 강의를 맡게 된 유튜브랩 강민형 공동대표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크리에이터들이 영상을 만들 때 우리 탑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구독자가 50만 이상 정도 되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영상을 만들 때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 그래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소재를 정하고 주제를 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촬영을 할 때 쓸 것인가를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기획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촬영이 들어가는데요. 어떤 장비를 쓸 것인가, 어떤 형태로 찍을 것인가, 구도는 어떨 것인가, 뭐 이거 관련해서도 엄청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죠. 편집의 경우는 이제 프리미어 프로 CC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쓰긴 하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쓸 것인가 결정하고 어디에 어떤 자막, 어떤 효과, 그리고 나의 기획 의도에 맞추어서 편집을 어떻게 해야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들이나 구독자들이 훨씬 좋아할까를 고민하면서 편집을 해요. 업로드에서 이제 조금 전문 용어가 나올 거예요. 메타데이터라고 해서 데이터의 데이터, 그러니까 영상의 데이터라고 해서요. 제목, 영상 내용, 설명란, 태그, 해시태그, 우리가 썸네일이라고 부르는 동영상 미리 보기 이미지 등과 같은 데이터들을 잘 작성해야 여러분들의 유튜브의 피드에 뜰 수 있어요. 기존 미디어와 1인 미디어, 특히 유튜브를 기준으로 하겠지만요. 미디어의 차이를 조금 보시면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사실 저는 레거시 미디어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진 않고 대중매체라고 표현하는 걸 좋아해요. 매스미디어. 근데 요렇게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 유튜브 트렌드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취향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유튜브 리터러시, 마지막은 58세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해서 컨텐츠를 봤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취향을 모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고 더 이상 끊을 수 없게 하는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추천해주기 때문인데요. 이 취향이 그 유튜브에 관련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표현으로 들으셨을 거예요. 알고리즘. 그래서 사용자와 컨텐츠 기반으로 모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추천해주는 시스템, 뭐 세부적인 내용은 훨씬 더 다양하겠지만 그 전체를 그냥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리터러시라는 말은 영어 그대로는 그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문자를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말했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미디어 이름과 붙여서 해당하는 매체를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한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그리고 그 성찰한 내용을 통해서 평가하고 그리고 제 활동을 다시금 점검해서 이렇게 잘못된 방향을 바르게 잡는 것까지 모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유튜브 리터러시 안에는 유튜브 윤리적인 개념도 포함이 돼요. 저작권, 초상권, 개인정보, 광고 윤리, 이 미디어 윤리, 근데 유튜브 미디어 윤리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시 활동을 다시 할 수 있는, 수립을 할 수 있는 걸 말하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이 리터러시 능력이 많이 높아졌어요. 1인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꼭 제작 부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나 학습하는 방식이나 그리고 돈을 버는, 꼭 취업이나 창업이 아니더라도 유튜브와 관련된 일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생겼어요. 이제 유튜브의 비전은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다양해지고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오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행동, 활동 범위에 모두에 녹아 들어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컨텐츠 제작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취향을 맞춰서 그들을 위한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사람들은 더더욱이 컨텐츠 기록을 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유튜브 기록이 필요한 이유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많아요. 꼭 기획자나 제작자가 아니더라도요.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본 날짜 일기처럼 쓰시고 그다음에 채널 이름, 어떤 채널에서 영상을 봤는지 쓰고 그리고 영상의 제목 제일 중요하겠죠. 가급적이면 크리에이터가 올린 영상 그대로 쓰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다시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분야가 어디였는가. 제가 조금 세분화를 해놨는데 뭐 자기 개발 분야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관련해서 동그라미만 칠 수 있도록 웬만한 장르는 다 적어놓은 것 같아요. 뭐 외국어, 독서, 뭐 건강, 취미. 그래서 체크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키워드를 또 적어놓죠.
우리는 계획을 해야 돼요. 계획을. 그냥 우리가 정말 실천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이게 가장 핵심이죠. 결심을 실천으로 바꾸는 방법은 사실 실제로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적는 거예요. 나중에 볼 거라도 이거 진짜 괜찮았어라고 생각이 드는 영상이 있으면 체크를 해두시는 게 저는 여러분들이 기록장을 쓰시고 나중에 그걸 나만의 컨텐츠화 시키거나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지고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나의 1시간에서 4시간을 쓰고 있는 유튜브 시청 시간에서 5분만 떼서 내가 오늘 봤던 컨텐츠 중에 기억에 남는 것, 도움이 되는 걸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남들보다 조금 더 다르게 유튜브를 활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설령 흥미와 재미 위주의 컨텐츠라 할지라도 적어본 사람과 적지 않은 사람의 갭은 점점 더 커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할 컨텐츠는 어떤 건가요? 이 마지막 질문만큼은 스스로 해보고 남겨두셨으면 좋겠어요. 노트든 일기장이든 포스트잇이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성장할 때 도움이 되는 컨텐츠, 재미있는 컨텐츠를 하더라도 이 크리에이터의 컨텐츠 너무 좋아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한번 반드시 적어보시길 바랍니다.